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결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스페이스 센터드 큐빅, 그 다음에 헥사고날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로 이제 금속에서 나타나는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크리스탈 구조 전체에 대해서 오버뷰를 할 거예요. 전반부에 크리스탈 스트럭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후반부에 결정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실험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각각이 사실은 한 학기씩 배워도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학공학도로서 고체 재료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기 바래요.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어떤 구조가 반복되면서 공간을 채우는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이야기할 때 유닛셀이라는 걸 말해요. 유닛셀이라는 게 최소의 반복 단위예요. 어떤 결정 전체를 훔쳐온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반복 단위, 그걸 얘기하는데,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유닛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쁘게 그리지 않고 찌그러서 그렸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유닛셀을 기술해주는 파라미터가 6개가 있어요. 길이가 3개, 각이 3개. 그래서 축을 X, Y, Z 3개의 축을 잡았을 때 A, B, C, 여기가 C구나. 이것도 C죠. 얘도 C고. 길이가 3개. X, Y, Z축 방향으로의 길이 3개와 그리고 각각의 앵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앵글 3개. 이걸 가지고 크리스탈의 기술을 해요. 그리고 이런 ABC 길이 3개와 알파, 베타, 감마 이 앵글 3개를 레티스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이 결정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분야를 크리스탈로그래피, 결정학이라고 하는데, 결정학은 광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발전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광물학을 주도했던 나라가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됐고 정립이 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크리스탈 시스템을 분류를 해보면 7개가 있어요. 7가지의 크리스탈 시스템이 있고, 이건 이제 크리스탈의 구조 측면에서 그런 거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레티스 관점에서 보면 14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시스템은 7개가 있고, 각각의 크리스탈 시스템에 대해서 레티스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티스는 14개가 존재해요. 이 각각에 대해서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줄게요. 먼저 세븐 크리스탈 시스템에 대해서 봅시다. 제일 먼저 큐빅. 큐빅이 있어요. 큐빅은 여러분들이 아는 정육면체, 이런 모양, 이런 큐빅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크리스탈을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ABC 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ABC 길이가 다 똑같은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알파, 베타, 감마 그 앵글이 다 90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육면체예요. 주사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트라고날이라는 게 있어요. 테트라고날은 G축 방향으로 큐빅을 당겨 놓은 거예요. 늘려 놓은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는 똑같아. A로. C만 달라요. C만. 앵글은 다 90도. 이게 테트라고날이에요. 그 다음에 헥사고날이 먼저 나왔네. 헥사고날은 바닥은, 베이스알 플레인은 바닥면은 정육각형이고 기둥인 거죠. 그래서 육각 기둥인 건데, 이것도 3등분을 해서 쪼개보면은 사각 기둥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각 기둥 관점에서 보면 변의 길이, 밑에 있는 변의 길이는 AA로 똑같아요. 높이만 C로 다른 거야. AA는 똑같고 A하고 B는 A로 똑같고 C만 달라요.
그 다음에 앵글도 두 개는 90도죠. 두 개는 90도인데 하나, 요 바닥에 있는 요 앵글만 120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게 헥사고널이고, 좀 특이한 거지. 그 다음에 오스롬빅, 얘는 먼저 할 걸 그랬네, 오스롬빅을. 오스롬빅은 아까 이 테트라고널이 한쪽으로 당겨놓은 거라고 했죠. 얘는 위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겼어. 따라서 앵글은 다 90도인데 ABC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오스롬빅이에요. 오스라는 게 수직하다는 뜻이죠. 오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몇 개 했지? 4개 했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롬보히드럴, 다른 말로 트리고널이라고도 불러요. 롬보히드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사각형은 길이가 다 똑같아. 따라서 저건 뭐야? 마름모예요, 마름모 지금. 그래서 큐빅 구조를 그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있는 꼭지점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름모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런 그 육면체가 얻어질 텐데, 이걸 롬보히드럴 또는 트리고널이라고 부르고, 특징은 ABC 길이가 다 똑같고 각은 다 90도가 아닌 거예요. 각은 다 90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찌그러뜨려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각은 다 같지만 90도가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다 똑같지만 90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클리닉은 ABC의 길이는 다 달라. 그런 상태에서 다 90도면 뭐였어 아까? 오토고널이었죠. 그죠? 그 개를 한쪽 방향으로 기울여 놓은 거예요. 그걸 모노클리닉이라고 불러요. 클린이라는 게 기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앵글 두 개는 90도인데 나머지 하나의 앵글이 90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오스롬빅, 이 오스롬빅을 이쪽에서 이렇게 민 거야. 이 모노클리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리클리닉. 오스롬빅을 이쪽 모서리를 민 게 아니고 꼭지점을 밀었어. 그러면 앵글이 이제 다 망가지겠죠? 다 90도가 아니야. 길이도 다 ABC가 다 다르고. 요거를 트리클리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리스탈 시스템은 7가지가 있는데 트리클리닉, 모노클리닉, 트리고널 또는 롬보히드럴이라고도 부르고 오스롬빅, 헥사고널, 테트라고널, 큐빅 이렇게 있어요. 이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 중에서 가장 대칭성이 좋은 거는 큐빅이고 가장 대칭성이 안 좋은 거는 뭐겠어? 트리클리닉. 얘는 길이도 다 다르고 앵글도 다 다르고 이렇게 돼 있었죠. 90도도 물론 아니고. 자, 크리스탈 시스템은 7개가 있는데 레티스 관점에서 보면 7개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각의 크리스탈 시스템에 대해서 레티스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2가지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있어요. 먼저 큐빅. 큐빅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지. 이게 뭐야? 우리가 배웠던 심플 큐빅이에요. 얘는 우리가 배웠던 바디 센터드 큐빅.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바디 하나 있어. 그다음에 얘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큐빅은 레티스 관점에서 보면 3가지가 있어요. 결정학에서는 심플 큐빅을 P라고 표현해요. 큐빅 P. 이게 프리미티브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바디 센터드 큐빅은 큐빅 I라고 표현해요. 이 I는 독일말로 바디라는 말이 뭐 I로 시작하는 말이 있나 봐요. 이게 독일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그 페이스에서 따와서 F야. 이것도 독일말에서 따온 거예요. 이거 다 P, I, F 이거 다 독일말에서 따온 거예요. 어찌됐건 이건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탈 시스템은 다 큐빅이지만, 큐빅 크리스탈이지만 레티스 관점에서 보면 이 3가지 레티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고널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프리미티브 그 심플 테트라고날이 있고 프리미티브 테트라고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바디에 들어가 있는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이 있어요. 이거 테트라고날인 경우에는 페이스 센터드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페이스 센터드는 따져보면 이게 다른 레티스하고 똑같은 게 돼버려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는 나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따져보면 이게 다른 거하고 중복돼.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소롬빅은 네 가지나 있어. 뭐 이렇게 많어. 하나는 프리미티브, 코너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바디 센터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오소롬빅은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위아래 바닥하고 뚜껑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소롬빅 C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걸 이제 C 플레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C 플레인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다 그래갖고 오소롬빅 C 이렇게 불러요. 이 옆에 면을 B라고 부른다면 이 옆에 면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오소롬빅 B 또는 뭐 앞에 면이 A라고 부른다면 오소롬빅 A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하여간 마주보고 있는 두 면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걸 오소롬빅 C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오소롬빅은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은 오소롬빅을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미시하라고 했죠. 90도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티브, 코너에만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바닥하고 뚜껑만 페이스 센터드 돼 있는 모노클리닉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헥사고날, 트리고날, 프리클리닉인데 얘네들은 하나씩밖에 없어. 그냥 프리미티브한 것들. 이것도 지금 그 헥사고날의 그 육각 기둥의 3분의 1만 그려놓은 거죠. 3분의 1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앵글이 120도가 되는. 그 다음에 트리고날, 프리클리닉, 앞에서 다 설명한 것들, 코너에 있는 애들, 얘네들만 있어요. 그래서 다 해보면 14개예요. 이걸 갖다가 이 브라비스라는 사람이 다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14 브라비스 레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간을 세울 수 있는 레티스는 1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그 포인트를 어떻게 표시할지, 그 다음에 디렉션을 어떻게 표현할지, 플레인을, 면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먼저 포인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있는 거, 여기에 뭐 이게 그냥 큐빅 칩시다. 뭐 여기 바디 센터로 되어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포인트로 표현하려면 요 X축 방향으로 요 레티스 파라미터 A의 절반만큼, 또 B에 대해서도 절반만큼, C에 대해서도 절반만큼 가 있는 요 안에 그 포지션이죠. 그래서 2분의 A, X, Y, G 축에 대해서 각각 2분의 A, 2분의 B, 2분의 C만큼 이동해 있는 그 포지션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 레티스 파라미터는 다 지우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표현해요. 콤마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또 예로 여기 000은 이 원점을 나타내는 거고 111이라는 건 여기죠.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 G방향으로 C만큼 간 요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 111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그리면 요게 C고 요게 B일 텐데 요게 B고 요게 C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요거를 그린 거예요. 요거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셀을 반복해서 4개를 만들고 나서
맞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어떤 요 점은, 요 유니셀에서의 이 점은 이 옆에 있는 유니셀에서의 이 점과 동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을 이 레티스 파라미터 B만큼 그냥 이동한 점이잖아. 그렇죠? 또 요 점도 동등해요. 왜냐하면 이 점으로부터 B만큼 이동하고 C만큼 이동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다 동등한 점들이에요. 결정학 측면에서 보면 다 동등한 점들이야. 예를 하나 더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요번에 요 포인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포인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포인트. X방향으로 A만큼 간 거고, Y방향으로 0, G방향으로 2분의 C만큼 간 거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 레티스 파라미터 다 빼고 1, 0,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포인트인데, 원점으로부터 방금 얘기한 요 포인트를 가리키는 요 디렉션을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이 디렉션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 디렉션을 나타내는 벡터를 원점으로 이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디렉션을 표현해라 라고 했다면 이게 원점에서 벗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수평 이동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점으로 가져가서 첫 번째는, 그래서 원점에 와 있으면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포인트를 읽어요. 포인트를 읽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게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 사각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점 10 2분의 1이죠. 10 2분의 1인데 이거를 2를 다 곱해갖고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들고 이걸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01 디렉션이라고 불러요. 이 디렉션은 201 디렉션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봅시다. 얘는 X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앞으로 간 게 아니고 저 뒤로 들어갔죠? 뒤로.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Y방향으로도 1만큼 갔어. 1만큼. G방향으로도 1만큼 갔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만큼 갔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에요. 요거를 이미 다 정수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오버바 이렇게 바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각 가로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스퀘어 브래킷 안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1, 1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디렉션을 표현하다 보면 사실은 결정학적으로 보면 아까 포인트들이 동등했던 것처럼 디렉션도 동등한 디렉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디렉션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할 때 이렇게 꺾은 가로를 써요. 꺾은 가로를 써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이 디렉션, 이렇게 가는 이 디렉션과 동등한 디렉션으로 요것도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는 뭐야? 1, 1, 1이죠. 네, 1, 1, 1 디렉션, 원점으로부터 1, 1, 1 포인트를 잇는 이 디렉션도 사실은 얘와 동등해요. 큐빅이라면. 큐빅이라면 동등해. 그래서 그런 동등한 그 디렉션을 표현할 때 꺾은 가로를 해놓고 100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100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포인트를 표현하는 방법과 디렉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디렉션을 설명을 했으니까, 리니어 데인시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니어 데인시티라는 게 뭐냐 하면 정의가 이렇게 돼요. 단위 길이당 아톰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단위 길이가 뭐냐 하면 어떤 특정 그 디렉션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디렉션을 나타내는 그 벡터의 단위 길이당 애톰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얘를 보면 훨씬 쉬워요.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이 이게 지금 무슨 구조야? 스페이스 센터드 큐빅이죠. 알루미늄이 이런 구조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요 디렉션에 알루미늄의 리니어 데인시티는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요게 지금 디렉션이 어떤 디렉션이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 1, 0 디렉션이죠. X축으로 1, Y축으로 1, G축으로 0. 그렇죠? 그래서 1, 1, 0 디렉션인데 요 디렉션에 대해서 요 벡터의 단위 길이, 요 길이 안에 들어가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 2개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원자의 지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개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반개죠. 원자 반개. 이것도 반개. 그래서 합치면 2개. 그래서 1, 1, 0 디렉션에 대해서 그 원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단위 길이, 요 1, 1, 0 디렉션의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A예요. 왜냐하면 요 길이가 A거든. 요 길이도 A고. 그렇죠?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A니까 요거는 루트 A죠. 루트 2A. 그래.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 루트 2A예요. 루트 2A의 길이에 2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리니어 덴시티는 3.5개 1나노미터당 3.5개의 애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덴시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그 포인트하고 디렉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이제 플레인 얘기하기 앞서서 하나 더 해야 된다. 헥사고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헥사고널 시스템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헥사고널이라는 게 결국 육각 기둥인데 3분의 1만 취하면 이렇게 사각 기둥을 취할 수 있죠. 이렇게 사각 기둥. 그럴 때 축을 X, Y, G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디렉션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원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요 벡터, 요 디렉션을 한번 표현해 보면 X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1, G 방향으로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0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요 디렉션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X 방향으로 0,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1, X 방향으로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 방향으로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버려요. 네. 따라서 지금 두 개의 디렉션이 달리 표현돼. 이게 헥사고널 크리스탈에서는 사실은 요 디렉션과 요 디렉션이 동일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60도씩 계속 돌리면 이 점들이 다 동일해야 돼. 다 동일해야 되는데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혼선을 유발하죠. 그래서 헥사고널 시스템인 경우에는 축을 하나 더 사용을 해요. 이렇게 축을 이 베이셜 플레인에 바닥면에 축을 2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육각기둥으로 만들어 놓고는 축을 3개를 사용을 해요. 각각의 축이 120도의 각을 이루고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선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디렉션을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 좀 헷갈려요. 이 상태를 보면 이게 그 헥사고널은 이렇게 입체를 놓고 보면 헷갈리고 그 프로젝션을 해갖고 바닥면에 프로젝션을 해놓고 보면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원점이고 지금 A1, A2, A3라는 축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디렉션이 이 디렉션이니까 요 디렉션은 A1이라는 축으로는 2분의 1만큼 간 거고 A2라는 축으로도 2분의 1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A3 축으로는 얼마 간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죠? 네,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G축으로는 0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 정수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1, 1, 2 마이너스 0 이렇게 중간에
여기에 그 스몰리스트 인티저로 만든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헥사고널 시스템은 원래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3개짜리로 표현을 하면 그 혼선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덱스 4개를 써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밀러-브라비스 4 코디네이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덱스 3개 갖고 표현할 때 인덱스를 우리가 U', V', W'이라고 하고, 헥사고널에 대해서 인덱스 4개로 표현할 때 그 인덱스들을 U, V, T, W라고 한다면 똑같은 요 디렉션을 표현하는데 인덱스 3개짜리 쓸 수도 있고 인덱스 4개짜리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인덱스 3개짜리 쓰면 이거 110이었고 4개짜리 쓰면 112-0이었고, 그렇죠? 근데 두 인덱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프라임이 붙어있는 인덱스와 프라임이 안 붙어있는 인덱스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인덱스 3개짜리 쓰면 이 디렉션은 110이었어요. 아까, 그죠? 110 디렉션인데 이거로부터 인덱스 4개짜리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1이니까 110이니까 U'도 1, V'도 1이죠. 그래서 2 빼기 1은 얼마야? 1이지.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이 나와. U하고 V가. 그 다음에 여기 U하고 V를 더하려면 3분의 2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0. 이거예요.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0이니까 인치저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덱스 3개짜리와 인덱스 3개짜리와 4개짜리 간에 이렇게 호환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쓰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인덱스 4개짜리를 쓰는 게 혼선을 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분량이 좀 많아서 내가 조금 속도를 내서 얘기하니까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촬영 중간에 끊을 때 그때 질문해요. 이제 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포인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플레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면을. 이게 프로젝터가 너무 좋아서 빛이 세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플레인 표현하는 방법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 플레인도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플레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이 플레인과 이 플레인, 이것들은 다 동등해요. 다 동등한 플레인들. 여기에서도 얘와 얘 그리고 얘, 이거 다 동등한 플레인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이 삼각형면과 이 삼각형면, 이 삼각형면 다 동등한 플레인들이에요. 지금 유닛셀을 어떻게 절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밀러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해요. 결론부터 보면 면들은 가로에다가 HKL이라는 밀러 인덱스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밀러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되겠지. 밀러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적어놨어요. 첫 번째, 인터셉트, 접점을 찾는다. 각각의 축과 면이 만나는 접점을 찾는다. 두 번째는 역수를 취한다. 아까 포인트하고 디렉션에서는 역수 취하고 이런 건 없었죠. 밀러 인덱스는 역수를 취해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든다. 그 역수 취한 값을. 그리고 나서 콤마 없이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보면 훨씬 쉬워요. 자, 요 플레인. 이거 같은 경우에 X축하고 만나는 곳이 A, Y축하고 만나는 곳이 B, 그 다음에 C축하고 만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접점을 적으면
1 무한대. 얘는 G축하고는 안 만나니까 접점이 1 무한대가 됐죠. 역수를 취하면 1 0.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들어서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여기는 요 플레인 X축하고 2분의 1 지점, Y축하고 만나는 곳 없어요. D축하고 만나는 곳 없어요. 역수 취하면 200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들어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됐어.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들어서 가로에다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몰라. 봐야 되겠어. 여기가 2분의 1. 이건 2분의 1 같은데 이게 3분의 2인지 4분의 3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 2분의 1, 여기는 1, 이게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이래. 이걸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4분의 3. 역수 취하고 가장 작은 정수로 만들어서 바로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쉽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밀러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플레인들이 또 동등한 플레인들이 있어요. 아까 디렉션은 스퀘어 브래킷 안에다 집어넣었죠. 근데 동등한 디렉션에 대해서 꺾은 가로에다가 집어넣었지. 비슷하게 플레인도 결정학적으로 동등한 플레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걔네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요 가로, 브레이스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요 가로에다가 집어넣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100 이렇게 돼 있을 때 동등한 플레인들이 뭐냐 하면 100, 010, 001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육면체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면, 위에 있는 면, 옆에 있는 면, 옆에 있는 면, 위에 아래면 다 동등해요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등한 플레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할 얘기의 절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헥사고날 이야기를 안 했잖아. 또 플레인에 대해서 헥사고날은 또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죠. 헥사고날의 경우에 디렉션이 그랬던 것처럼 플레인도 인덱스 4개로 표현해요. 헥사고날을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탈 시스템들은 다 HKL, 인덱스, 밀러 인덱스 3개 갖고 있는데 헥사고날은 인덱스 4개 갖고 표현해요. 그래서 HKIL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잠깐만 이게 잘못됐어. 이게 왜 L이라고 돼 있냐. 이거 I예요. I 잘못됐어요. 이거 I고 HK하고 I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덱스 4개를 쓰는 이유가 혼선이 와서 4개를 쓰는 거거든. 사실 인덱스 3개면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H하고 K가 결정되면 인덱스 I는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 식에 의해서.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덱스 4개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인을 봅시다. 이 플레인을 보면 먼저 A1축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A2축이 어느 거야? 이거죠. 이 축에 대해서 이 플레인은 평행하죠. 평행한지를 어떻게 알아?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하잖아. 그렇죠? 평행해요. 그러니까 안 만나. 그 다음에 A3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2니까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축에 대해서 1에서 만나죠. 여기가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만나는 곳을 접점을 찾고 마찬가지로 역수 취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정수로 만들어서 가로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H 더하기 K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만 알면 얘는 자동으로 적을 수 있어요. H 더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게 그게 I예요. 이거 I야. 네. I를 저렇게 썼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포인트, 디렉션, 크리스탈 플레인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디렉션을 배우고 나서 리니어 데인시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볼 텐데 면밀도, 플래너 데인시티, 면밀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하냐면 이 예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와닿을 거야. 뭐냐 하면 철이 어떠한 반응의 촉매로 쓰이는데 촉매라는 게 뭐예요? 불균일 촉매,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액턴트가 그 표면에 붙어갖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촉매죠. 근데 그 역할을 하려면 촉매 역할을 하는 캐탈리티컬리 액티브한 촉매 활성이 있는 금속이 단위 면적당 많이 있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있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위 면적당 원자가 몇 개나 있느냐는 크리스탈 플레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라인 베이스 계산했었잖아. 110 디렉 벡터에 대해서, 디렉션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100과 111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면 밀도를 계산해 볼 텐데 계산해 보면 달라요,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밀도가 높은 면이 더 촉매 활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화공하는 사람이 결정 구조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촉매에 대한 것도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화공 재료 융합 기술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너무 잘 졌어. 그래서 예를 봅시다. 철에 대해서 철이 뭐 BCC, FCC 구조를 다 갔는데 지금 BCC 구조의 철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BCC 구조의 철인데 100면과 111면의 면밀도가 나올 거예요. 먼저 100면. 100면이라는 게 바디 센터드 큐빅이니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요게 100면이죠. 요게 100면이고 100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100면의 코너에 이렇게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 단위는 요거야. 이 평면상에서의 반복 단위. 투 디멘셔널한 리피팅 유닛은 요거예요. 자, 철이 그 BCC 구조를 가질 때 100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반복 단위는 여기라고 했죠. 이 반복 단위 안에 원자는 한 개 있어요. 한 개. 따라서 단위 면적당 원자가 몇 개 있느냐? 이제 그거 계산하면 면밀도인데 뭘 알아야 돼? 요 길이 알아야 되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A지몰, A. 요 길이잖아요. A. 근데 A는 R과 철 원자의 반지름 R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지난 시간에 언제 나왔죠? 바디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는 요 꼭지점과 요 안에 있는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하는 바디 다이아고날 방향으로 클로즈 패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접해 있죠, 원자들이. 그래서 R과 A와의 관계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정보가 다 있으니까 여기 R도 나와 있고 밀도 계산하면 단위 면적 A제곱이지. A제곱 안에 원자 한 개. 근데 A는 우리가 R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나노미터 제곱당 12개 정도 들어있어요. 12개. 100 플레인의 경우에 미터로 한번 이렇게 많고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이게 마음 편하지. 보기도 좋고. 자, 요번에 111 봅시다. 111 플레인은 조금 복잡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바디 센터드 큐빅 구조의 철인데 111 플레인들을 점선으로 표현해 놨어요. 여기
그 아래층, 그 아래층. 그래서 세 층을 표현해 놨어. 요 가운데 있는 층, 요거. 얘네들을 표현한 게 요 하늘색 원자들이에요. 하늘색 원자들이 가운데 있는 층. 얘네들에 있는 원자들이야.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위층이 요 빨간색 원자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아래에 있는,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층, 요거 세 층을 대표적으로 뽑아갖고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림을 그리면 흐린 하늘색, 얘네들이 아래층이에요. 그래서 진한 하늘색은 이 슬라이드 면상에 있는 거고, 빨간색은 슬라이드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거고, 이 흐린 하늘색은 슬라이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원원 면을 잘라갖고 이렇게 한 껍질 한 껍질 벗겨가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 경우에 리피팅 유닛이 어떻게 되겠어? 이건가? 아니죠. 이거 반복해가지고는 얘가 표현이 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피팅 유닛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리피팅 유닛의 면적을 구하려면 요 길이와 요 높이 정보가 있어야 되죠. 요 길이와 높이 곱하면 면적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는 요 길이죠, 지금 요거. 요거니까 이게 A고 A면 요거는 루트 2A. 그렇죠? 유닛셀 안에는 원자가 몇 개? 3개? 1개죠?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반개.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반개. 얘하고 얘는 위하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면에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 1개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면적 계산해야 되니까 요 길이는 루트 2A. 자, 요 루트 2A이고, 요 높이는 단순 비례식이지. 여기가 90도, 이렇게 자르면 30도, 여기 지각이니까. 구하면, 요 높이는 루트 2분의 3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면적이죠. 예. 면적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아까 A와 R 사이의 관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지. 그걸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면밀도 계산하면 단위 면적은 이거고, 단위 면적당 몇 개? 1개.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7.0개예요. 아까 100 플레이는 12.1개였는데 얘는 7.0개야. 엄청난 차이죠? 그죠? 12개하고 7개는 거의 더블 스코어야. 그죠? 따라서 우리가 철촉매를 사용을 할 때 100 면이 표면에 드러나 있느냐, 111 면이 드러나 있느냐는 내가 사용하는 촉매의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면밀도가 높은 100이 촉매 활성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지금 물어봐야 소용이 없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결정 구조와 결정에서 포인트와 디렉션, 플레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예로서 면밀도에 대한 예를 봤어요. 크리스탈 플레인에 따라서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결정 구조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예요. 결정 구조 알아내는 방법. 결정 구조 알아내는 방법은 디프렉션을 이용을 해요. 사람 눈이 좋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처럼 보면 돼요. 사람 눈이 원자들 배치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대해서 못 보지. 아니면 아주 좋은 현미경이 있어도 돼. 근데 현미경을 이렇게 확대 못 해요. 물론 전자 현미경이 있지. 근데 전자 현미경은 봐봐야 2디멘전으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결정 구조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형상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회절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디프렉션이라는 걸. 디프렉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디프렉션은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슬라이드부터 얘기할게요. 디프렉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파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파동에서. 여기에 어떤 장벽이 있고 이쪽에 평면파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장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이걸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슬릿이 하나 있으면 파가 이런 모양으로 오른편에서 파가 생기게 돼요. 입자라면, 입자는 여기다 내가 아무리 던져봐야 입자가 이쪽으로 못 가죠. 운 좋게 이 구멍에다 대고 입자를 던진다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입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못해요. 하지만 파동은 돌아갈 수 있어요. 작은 걸 서로 피해가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디프렉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동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슬릿을 두 개 뚫어놓으면 이쪽으로 돌아간 놈하고 이쪽으로 돌아간 놈들이 서로 이 안에서 간섭을 하지. 간섭. 그래서 상쇄 간섭을 하기도 하고 보강 간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또 독특한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거를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은 파동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파동을 써야 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를 쓰면 돼요. 근데 전자기파는 이게 다 전자기파야. 아주 다양한 전자기파들이 있어요. 이 중에 뭘 써야 되냐면 파장이 아주 짧은 엑스레이를 써야 돼요. 엑스레이.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크리스탈 구조는 원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얼마나 좁냐 하면 옹스트롱 단위예요. 0.1 나노미터 정도의 단위,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보려면 내가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도 옹스트롱 단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볼 수 있어요. 사람 눈이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의 크기도 그 가시광선의 파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작은 건 가시광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사용을 하고 또 엑스레이 말고도 사실 가능한 게 있어. 파장이 옹스트롱 단위이기만 하면 돼. 전자도 써요. 그래서 전자. 일렉트론 빔도 파장이 옹스트롱 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중성자 빔도 파장이 그 정도에 해당돼서 써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엑스레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웨이브는 엑스레이를 포함하는 웨이브들은 장애물들이 있으면 돌아가요. 회절을 해. 회절을 하기 때문에 파스크라고 달리. 그래서 이때 회절하고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 그거를 보고 거꾸로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패턴을 보고 여기 아마도 슬릿이 두 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 그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슬릿이 3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더 복잡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겠지. 4개, 5개, 6개에서 이 슬릿이 무한히 많아지면 여기 아주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로부터 거꾸로 결정 구조를 알아낸다는 말이에요. 마치 슬릿의 구조를 알아냈던 것처럼. 근데 방금 이 웨이브 파형 그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서로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이라는 걸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개의 엑스레이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각각의 지점에서 위상이 다 똑같죠. 이런 걸 코히어런트 하다고 해. 코히어런트한 그 엑스레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뭐 슬릿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장애물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들의 기초적인 배열이 됐던 스캐터링을 했어요. 스캐터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코히어런트 하다면 위상이 똑같다면 이때는 보강 간섭,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날 거예요. 보강 간섭이. 근데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파가 경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느 놈은 더 긴 경로를 여행해서 가고 어느 놈은 더 짧은 경로를 여행해서 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파 1은 긴 경로를 가고 파 2는 뭐 짧은 경로를 가고 이럴 수도 있다고. 어찌됐건 경로차가 발생을 한다면 그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이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페이즈가 인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요 파가 스캐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디프렉션 된 파들을 봤을 때 위상이 정반대죠,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아웃 오브 페이즈. 이렇게 되면 사라져, 파가. 그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파가 사라지는 조건은 뭐냐면 반파장, 파장의 절반의 정수배.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 이게 지금 파장의 절반만큼 시프트되어 있잖아. 파장의 절반이면 이만큼이죠. 요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반파장의 정수배만큼 시프트되어 있으면 사라지게 돼요. 보관간섭은 파장의 정수배,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정수배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엑스레이를 가지고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주 비교적 설명하기 좀 쉬운 예를 내가 이제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엑스레이 건이 있어요. 여기 이거 쏴주면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는데 어떤 납으로 되어 있는 판때기를 놨어.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가 빔이 돼가지고 이렇게 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빔이 우리의 시료, 이게 단결정이라고 칩시다. 단결정에 맞아. 단결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규칙적으로 한 덩어리가 통째로 다 규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드러나 있는 면이 예를 들어서 100면이다. 그러면 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무한히 많은 슬릿이 지금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란이 되고 나서 특정 방향으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특정 방향은 살아남아서 이렇게 그 빔들이 특정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게 돼요. 스캐터링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크린을 갖다 놓고 사진 인화지 같은 거, 인화지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 이제 엑스레이가 맞아가지고 인화가 되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다 인화지로 찍었어. 지금은 CCD로 그냥 캡처를 하지만 옛날에는 인화지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보고선 사람들이 거꾸로 이 결정의 구조를 추측을 해요. 이런 걸 라우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디프렉션 패턴 중에 여기 보면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결정은 헥사고널 구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로부터 레티스 파라메터는 또 얼마였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알아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결정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은 이유는 이렇게 디프렉션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먼저는 이 웨이브가 그 장애물하고 스캐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자기 파인 엑스레이 입장에서 보면 원자는 엄청 등치가 큰 놈이에요. 네? 그래서 스캐터링은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규칙적으로 있는 원자들의 이 간격이 들어간 엑스레이의 파장과 비슷해야 돼. 근데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골랐어. 엑스레이 파장을 그런 놈을 또 골랐어요. 엑스레이도 파장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그런 놈을 골라서 써요. 그리고 이 장애물 역할을 하는 놈들은 이제 원자들이고, 그때 스페이싱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플레인이에요. 플레인들이 있으면 이게 100면이다. 그럼 100면, 또 그 아래 100면, 그 아래 100면, 100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잖아. 그 면들 간의 스페이싱, 인터플래너 스페이싱이라고 불리는 그 스페이싱이 지금 그 파장과 비슷하게 되면 이렇게 디프렉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플레인이 있는데, 이 플레인이 HKL 플레인이라고 칩시다. 밀러 인덱스 HKL로 표현되는 어떤 플레인이 여기 있어. 또 여기에 또 HKL 플레인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플레인에 세타라는 앵글을 가지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반사돼서 산란을 하고 이렇게 디텍터로 가. 그래서 여기서는 엑스레이 건이 쏴주는 거고, 이쪽에서 디텍터가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이 빔은 여기에 맞고 지금 가죠. 얘는 아슬아슬하게 얘 피했어 지금. 여기에 맞고 지금 이렇게 가요.
두 개가 경로 차이가 있죠. 웨이브 1은 경로가 짧아. 웨이브 2는 경로가 길어요. 얼마만큼 길어? 요거 더하기 요거. 그죠? 요거하고 요거 빼면 사실은 경로가 똑같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두 웨이브가 경로 차이가 발생할 때 그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지 살아남는다고 했죠. 따라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한 게 내가 사용한 이 엑스레이의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지만 디텍터에서 산란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SQ 더하기 QT 요 길이의 합이. 근데 SQ라는 요 길이 이게 뭐야? 요 길이는 뭐죠? 요거는 DHKL이라고 하는 인터플래너 스페이싱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면이고 이게 100면이면 이거는 D100 그래갖고 100면들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죠. 결국은. QT도 마찬가지야. 요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요 길이에요. 요거. QT. 따라서 간단하게 NQ란다. N 람다는 2D 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지만 디텍터로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놈들은 어떻게 돼? 소멸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브레그 법칙이라고 불러요. 브레그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브레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결정하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 부자가 2대에 걸쳐서. 자, 이 브렉슬로를 보면 여기에 람다는 내가 사용하는 엑스레이 본, 거기에서 나오는 엑스레이의 파장이에요. 람다는. 그 다음에 D는 아까 얘기한 인터플래너 스페이싱, 면간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인시던트 빔의 앵글, 들어오는 빔의 앵글. 그 다음에 N은 뭐였어? N은 파장의 정수배 얘기할 때 그 정수예요.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파장 배만큼 차이 나는 거고, N이 2면 파장의 2배만큼 경로 차이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을 갖다가 리플렉션 오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N이 1이면 퍼스트 오더 리플렉션, 2면 세컨 오더 리플렉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앵글에 대해서 디프렉션 실험을 하다 보면 특정 앵글에 대해서 요식이 딱 만족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인시던트 빔의 앵글을 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면 특정 세타에 대해서 디텍터에 디프렉션 된 픽이 나오고 또 다른 앵글에서 안 나오다가 또 특정 앵글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그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D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람다는 알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N은 어차피 정수야. 1, 2, 3 하는.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에서 지금 구했어요. 실험적으로. 세타 알고 람다 아니까 D 값을 구할 수 있겠죠. D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인터플래너 스페이싱을. 예를 들면 100 연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큐빅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큐빅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에서는 면간 거리인 DHKL 값은 이 식에 의해서 주어져요. 이 식. 밀러 인덱스 값과 레티스 파라미터 A. 큐빅이니까 레티스 파라미터는 길이에 대해서는 A 하나밖에 없죠. 이거에 의해서 주어져요. 다른 크리스탈 시스템도 이와 같은 이퀘이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큐빅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실험적으로 구하고 람다는 알고 있으니까 D를 구하면 거꾸로 우변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렇죠? 우변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변에 HKL과 A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해. 뭔가를 알려면. 네. 그 정보에 대해서 뒤 슬라이드에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브레이크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브레이크 법칙은 사실은 실제 결정이
해결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반드시 브레그 법칙은 만족을 해야 해결을 해. 하지만 이거 만족한다고 해서 다 해결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해결된 그 시그널을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원자들을 아주 이쁘게 배치했어요. O와 열을 맞춰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근데 원자들 중에는 어떤 크리스탈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요. 여러분. 근데 우연히도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이런 데 있는 원자들이 산란을 했는데 그래서 디프렉션을 하는데 디프렉션 된 그 엑스레이 파들이 웨이브들이 다른 이 웨이브들하고 아웃 오브 페이스로 있다면 위상이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속 방송에다 저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운이 없는 경우에는 픽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그 법칙에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픽들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픽들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예를 들면 코너에만 기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코너에 있지 않은 애들이 상쇄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애들은 예를 들면 디프렉션이 살아남으려면 BCC, 큐빅 중에서 BCC, 바디 시스드 큐빅인 경우에는 HKL 인덱스를 다 합친 값이 짝수 다 돼야만 살아남아요. 바디 시스드 큐빅인 경우에. 사람들이 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될 때만 살아남아. 그 다음에 FCC, 페이스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는 HKL 인덱스가 각각 다 짝수이거나 다 홀수여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FCC인 경우에 111 이거 브레그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에 픽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111 FCC라면 살아남지. 111 다 홀수잖아. 100은 못 나와요. 여기서 0은 짝수 취급해. 1 홀짝짝이잖아. 그죠? 이거 안 나와요. 200은 어떨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CC 구조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홀수 다 홀수이거나 다 짝수일 때만 살아남아요. 이와 같은 정보가 각각의 크리스탈 시스템마다 다 추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여기에 보면 어떤 픽이 나왔다. 그럼 이 나올 수 있는 픽이 인덱스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111 나올 수 있는 인덱스 뻔하잖아.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돼.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11이라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가 말고 이게 111이고 알면 A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약간 초과할 것 같다, 강의를. 이해해줘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디프렉션,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 설명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싱글 크리스탈 갖고 하는 방법. 그래서 디프렉션 되어 있는 그 패턴을 사진으로 찍는 방법. 그걸 이제 라우의 패턴, 라우의 디프렉션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방법에서는 C편이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고 파우더 샘플을 쓰거나 일부러 뽀개는 거야. 아니면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폴리크리스탈을 쓰거나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그 크리스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플레인들을 다 볼 수 있거든. 만약에 싱글 크리스탈이라면 특정 면들에 대해서밖에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 뽀개갖고 면들이 완전히 랜덤하게 있다면 모든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모든 면들이 다 어베일러블 해지기 때문에 파우더나 폴리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을 쓰고 장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치의 구성은 여기에 엑스레이 건이야. 여기서 엑스레이를 쏴주는 거고 이쪽에다가 C편을 놔요. 그리고 C편을 맞고 튀어나오지. 이 튀어나온 걸 디텍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C편의 이 면과
그러니까 뭐 파우더를 여기 올려놓는 이 면이 있겠죠. 이 면과 이 건이 가지는 요 각도,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타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가 똑같으니까 요 아래 각도도 세타예요, 지금. 여기도 세타고 요 각도 세타지만 여기도 세타지, 사실 요 위에도. 그래서 요 수평선과 디텍터 사이의 각도는 2세타가 돼요. 2세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 그래서 샘플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 샘플이 세타의 각도로 돌 때 디텍터는 2세타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도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 앵글 전체를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쭉 스캔을 해서 아까 보여줬던 수평 앵글에서 이렇게 픽이 나왔었잖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디프렉션 앵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2세타를 얘기해요. 2세타. 2세타를 우리가 디프렉션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엑스레이 디프렉션, 뭐 XRD 데이터를 찍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디프렉션 된 엑스레이의 인텐시티를 디텍터가 이제 읽는 건데 이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인텐시티가 얼마나 센지를 카운트하는데 뭐에 대해서 카운트하냐면 Y축은 디프렉션 앵글, 다시 말하면 2세타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요. 2세타를 쭉 스캔하면서 나오는 인텐시티를 카운트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노이즈야. 그러다가 특정 앵글 한 45도에서 픽이 쭉 나왔어요. 또 안 나와. 스캔을 지금 하고 있는데 픽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정보가 뭐냐 하면 이 픽이 나타나는 위치, 2세타 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어느 위치에서 2세타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텐시티가 어느 놈이 높고 어느 놈이 낮으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에 다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텐시티가 낮은 애들은 왜 낮아졌겠어? 일부 디프렉션 된 것들이 좀 뭐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지. 무슨 이유에서건.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아이런 BCC 구조를 갖고 있는 알파 아이런의 XRD 패턴인데 요 면 같은 경우에는 요 앵글 갖고 앞에서 얘기한 방법으로 따져보니까 앞에서 내가 방법을 얘기했죠. 그거 갖고 따져보니까 요거는 100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면. 그 다음에 요거는 200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200면. 얘는 211면, 이런 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서, 자기 샘플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조를. 근데 이제 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는 게, 2세타 값이 여기가 작은 쪽이고, 이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2세타 값이 작은 쪽보다는 큰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지금? 이 인덱스 값들이 좀 커지고 있죠? 그지? 왜 그럴까? 아까 했던 이식하고 연관이 있죠. 지금 인덱스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D 값은 작아지게 되죠? D 값이 작아지게 되고, D 값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쓴다면 D값이 작아지면 사인 세타는 우변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세타가 큰 값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에 결정에 대한 오버뷰를 얘기하고 또 XRD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꼭 복습을 해야 되고 이 챕터가 처음 공부한 학생한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결국은 화공하는 사람이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재료하는 사람, 뭐 금속하는 사람, 뭐 기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뒤에 있는 이 서브리는 여러분들이 참고